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전국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부친의 사무제를 지내고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2주 전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2주 조금 지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한 석 달 정도 좀 자맹을 이어갔는데 지지도나 인지도 여러 상황에서 조금은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대선은 3월 9일로 사실상 날을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윤 전 총장이나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거의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대선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선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갈 길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렇게 어느 쪽이 더 빠르고 어느 쪽이 더 늦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울산 수사,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소위 여권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1년 이상을 압박을 받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만큼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맞습니다. 다만 최재형 이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물론 원전 관련해 가지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압박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기에는 조금 사건의 강도가 좀 약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인지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그런 의도 그런 것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 지금까지 해온 행보 이걸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면 그거는 그냥 직진하는 성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월성 원전 1호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되기 전까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1호 인사로 저희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을 했었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소통 창구로 이렇게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좀 입당이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많던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천천히 서서히 입당을 하려고 한다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빨리빨리 가는 이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사퇴후로 지금 4개월 동안 자맹을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재형 원장은 지금 빠르면 다음 주에 입당할 가능성이 언론 있다고 보도에 그러니까 따르면 그렇게 완전히 하는데요. 속전속결로 전략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첫 외부 인사 영입했다 인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언론인 출신의 젊은 삼선 전직 국회의원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최선의 선택은 알지 몰라도 상당히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직 언론인 출신을 이제 바로 발탁한 데 비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완전히 잔뼈가 굵은 그것도 언론인 출신의 맞습니다. 그런 기자 출신이죠. 기자 출신입니다. 방송 기자 출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현실 정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행보라든지 노선이나 외부 영입 인사까지 두루두루 윤석열과는 상당히 좀 색깔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권 행보를 시작한 최재형 전 원장,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국민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정치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닌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예.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요즘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서 뜻이 같다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최 전 원장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독자 행보를 가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언론이 이 문제를 더 크게 그냥 증폭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냐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위 친문 대 반문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 정부에 대한 반대에서 지금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습니다. 거기에 핵심에 국민의힘이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들이 정말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할 만한 지금 아주 높은 지지도를 받는 후보군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부 자원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 외부의 상당한 여론조사에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지지도가 높은 후보와 그다음에 상당히 꼿꼿하고 정말 강단이 있고 또 미담의 스토리도 있고 이런 후보지만 지지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 두 후보가 가는 선택지는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 협력 관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겠다. 또 뭐 당연히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지지도가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가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종적으로는 국민께 유권자들께 단 한 명의 후보가 나설 겁니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메시지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가느냐, 나중 들어가느냐, 혹은 뭐 단일화하느냐, 뭐 양보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군요.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나이는 정확히 4살 차이인데 연수원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 측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상 철저히 검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전승을 바라거나 꽃가마를 탈 생각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 조만간 입당할 듯한 그런 뉘앙스도 좀 느껴져요. 네, 저 발언을 보면은 최 원장이 알게 모르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차별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우선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 최재형은 도덕성에 자신이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6.25 전쟁 영웅인 거고 본인도 미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나는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도 거릴 게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내비친 그런 메시지로 읽혀지고요. 또는 꽃가마 탈 생각은 없다라는 거는 정면 승부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찍 당에 들어가서 다른 당의 후보하고 경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아직 그게 좀 확실치가 않거든요. 경선하겠다는 건 사실은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 명료하게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은근히 그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예. 네,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 모두 현 정부에서 사정기관장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중도 사퇴하고 야권의 대선 주자로 대선판에 뛰어든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 또한 두 사람 다 모두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선 가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리 사회과학에서 기능주의적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반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설명할 경우에는 그거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우리는 봅니다. 지금 저 경우가 그렇습니다. 윤석열 또 최재형 두 사람은 네. 처음부터 이 정치의 뜻이 있어서 검찰총장을 하거나 감사원장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수사를 하게 되고 또 이 정권이 이 경제성 조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이고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게 된 것이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의 이익에 반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압박을 받다가 지금 결국은 두 사람 다 사퇴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과정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결과, 즉 지금 대선에 참여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그 사정기관장을 했을 때 뭐 수사를 하고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국의 설명을 과연 유권자들이 받아들일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이것이 앞으로 계속 내내 문제가 될 거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예.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권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 왔던 분들이 두 사람 아니었나. 근데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인 게 추미애, 박범계, 뭐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네. 뭐 다 그런 사람들이 한쪽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나 판사 출신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 2명이 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뭐 좌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과연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인데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는 뭐 몇 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요. 경찰을 사칭했습니다. 이 배우자 논문 관련 취재를 하려던 MBC 기자를 고발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죠. 김의겸 현역 의원입니다. 네.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내 나이 또래에서는 조금은 있었던 일이다 이러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MBC 고발을 하셨던데 뭐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걸 믿게 하려고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에 경비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근데 뭐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기존과 잣대가 달라졌고. 자, 김 의원보다 몇 년 먼저 기자 생활을 했죠. 한국일보 출신 정진석 현역 의원입니다. 경찰 네. 사칭 엄연한 범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세기에나 있었을 법한 얘기를 21세기 지금 2021년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게 전형적으로 또 내 편들기가 우리 편이니까 이걸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진석 의원도 저하고 동기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좀 기자들 제가 언론계에 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경찰 혹은 검찰 사칭해가지고 정보를 빼보려고 취재한 적 없다. 또 그것이 취재 윤리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아니 그러면 한겨레 지금 이걸 우리가 좁혀보면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김의겸 의원이. 예.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에서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언론 취재해오라 그러는가 보죠? 아니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는 전혀 아니 아니라고 그렇지 생각하는데, 않다면 예. 네. 그렇지 않고서야 예.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그 기자할 때는 예. 저거 한두 번 안 해본 거 아니다. 예.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예. 다른 언론사에서 제가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반대를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특정 언론사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런 식으로 우리 편, 내 편을 보호하려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서 정치를 하니 예. 그게 옳은 판단이나 옳은 주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군요.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윤리 의식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뭐 저는 기자 생활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간혹 예. 몇몇 기자들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그거를 일반화하면은 21세기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채널 A 네. 그 기자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재 윤리 어겨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제소자 가족들한테 편지를 예. 보내고 그랬던 거랑 경찰 사칭한 거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1980년 말부터 한 10년 정도는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뭐 사칭하신 적은 예, 그 다른 건데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뭐 취재할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주변에 그런 기자는 이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지상파 방송사가 상당히 뭐 친여 매체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중잣대다라고 많이 좀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지금 가장 더구나 대통령 선거에 좀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국면에서 그런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언론이 자꾸 이런 반복적으로 예. 친여 매체 논란이 일어난다는 자체에 예. 이번에 좀 계기로 해서 좀 맞습니다. 타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논란이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어느 성향이다 이런 게 사실 있을 수 있지만 방송국까지도 이제 신문사들처럼 이제 공공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뭐 국민이 재산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눈여겨볼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8.1%라는 결과를 얻으면서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5%가 넘는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의미가 좀 있는 게 반면에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주보다 하락하는 결과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어떤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좀 크게 무슨 지난주에 그 여권의 후보들의 지지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예. 사안은 당연히 좀 경선을 통해서 6명이 지금 이제 1차 경선에서 추려진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네.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 올라갔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그 방송 토론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예.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형을 보면 저게 예. 5대5 정도 당심과 민심이 5대5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네네. 2차 경선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소위 강성 친문 세력들이 있다. 송영길 대표도 인정한 것처럼. 그런데 이 강성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예. 다만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예. 끊임없이 이런 정도 수준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지금 후자와 같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네. 전 지사 입장에서는 총리도 하셨지만 전남 지사 출신이고 네. 특히 이제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 게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예.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3%포인트 차이도 이제 예. 이재명 지사하고 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많은 이 득표를 얻고 만약 역전을 한다면은 뒤집기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의 텃밭이고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지역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윤석열 양자 구도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본인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까지 했는데 예. 근데 최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 구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호남에서 쭉쭉 치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1일로 한다면 상당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낙연 지사장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제 대선판이 시작됐다.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좀 요 며칠 사이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시작하겠다고. 거기다가 지금 김동연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더 쑥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낙연 지사가 쑥쑥 더 올라갈 수 있고 네. 또 갑자기 또 정세균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번 대선 기간 동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판이 요동치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번 앞으로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하면서 채널A 전 네. 기자가 이제 구속돼 있다 그랬는데 예. 불구속으로 지금 보석으로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구속이 되어 되고 있다가, 그 네. 이후에는 이제 무조건 불구속으로 재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6개월 하루 전날 보석으로 풀려나서 네.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훈훈한 분위기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한 달 됐습니다. 나는 이제 5월 2일이었으니까 예, 2달 지났죠. 예. 저희가 또 만나게 되니까 이게 코로나가 또 방역이 또 엄중해져가지고. 그래도 미루다 보면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뭐 협치 사안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이발도 이쁘게 해서. 어제 대표님 만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나는 항상 책을 썼는데 저도 책을 안 썼는데. 또 책이 또 있습니다. 그때 준 책도 다 못 읽었는데 이거 봐. 아이고. 오늘 너무 즐거운 만찬이었고 뭐 정치부터 추경 문제, 폭넓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화기애애했던 여야 대표 회동 이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이 일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 관심이 참 많이 모였었는데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결국에는 지금 약간 번복이 되는 상황이지만 예. 이렇게 합의가 될 것으로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뭐 합의까지 뭐 한다는 건 예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 다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지만 양쪽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당내부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갑자기 소위 그 지금 방역 단계가 4단계까지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완전히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예. 어려울 정도로 어제 벼랑 정말 끝으로 몰렸어요.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이제 살 길이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의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쪽에 우선순위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첫 상견례로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라고 하는 것이 헤드라인으로 나오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합의에는 두 사람의 합의에는 논리가 있죠. 왜냐하면 80%냐 90%냐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10% 혹은 20%에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과 또 그게 한 많은 50억 가량 든다고요. 예, 그렇죠. 뭐 그게 말이 50억이지. 그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또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네.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20%한테 주고 나머지 80%를 안 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런데 80%한테 주고 20% 안 준다? 그러면 상위 예를 들어서 5% 10%는 뭐 그냥 그거 신경 안 쓸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왜 나는 안 줘? 세금은 내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사안인데 갑자기 처음 만나서 상견례를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저런 큰 문제를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놀랐고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재정에 대한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국민의힘에서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 그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 지원 후에 자영업자 지원 후에 남는 예산이 있다면 전 국민 하겠다. 단서를 좀 먼저 밝혔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단서를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혼란이 나니까 단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번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거의 뭐 대폭 수정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번복과 뭐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는 예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스타일이 좀 구긴 거죠, 사실. 양당 대표가 만나서 의외로 단판이나 다름없는 대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곧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뒷번복이 되고 대폭 수정이 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양 대표 입장에서는 뼈아픈 그리고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가. 국민 재난금이라면 코로나 재난금, 재난지원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 정책을 놓고 이웃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야권 내부에서도 엇갈린다면 어느 정책이 진짜 올바른 정책이냐.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절대선은 없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금을 놓고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참 어렵겠다. 그런 점에서 이 중요한 정책은 결국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표심을 겨냥하는 건지 진짜 국민의 민심을 겨냥하는 건지 상당히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재난지원금만큼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민심을 향한 그런 진정성 있는 결단, 선택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뭐 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당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약 대권 주자들 사이도 이렇게 반반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이게 이 정책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 여야가 혹은 여권 내부에 티격태격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전격적으로 어떤 합의를 한 거는 이게 여권의 전략, 포퓰리즘이란 그런 전략에 좀 말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인 합의를 해준 건지 도무지 대선 국면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 결론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말 재난지원금만큼은 원칙대로 철저히 진정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거든요. 이 지원 이 부분에는 역시 방점을 둬야 된다는 거,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만큼은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언론에서 대한민국 혹시 이렇게 잘못하면은 네. 남미의 전철을 밟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인 가운데 또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한 후보가 있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돈 나와라 뚝딱식의 뭐 이 결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도 존중은 하지만 조금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고 옳은 선택일까요? 지금 앞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면에는 재난지원금이 재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어야 할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예.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점, 맞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박용진 후보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그 빚을 내서 지금 현재도 추경 뭐 30몇 조 이렇게 30조 33조 얘기하면서 33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에만 발행해야 할 국채가 100조가 넘어요. 예. 이제 당장 이자를 내야 될 게 지금 뭐 산더미 같이 몰려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의 어려움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박용진 후보는 나이가 가장 젊은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 세대가 이걸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 후보로서는 지금 당장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차기 혹은 차차기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 국민에게 주면은 나쁘지는 않겠지만 정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그 고통은 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거나 좋은 회사 그렇죠. 다니는 분들은 사실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홍성골 교수, 최진 원장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